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체감 기온은 1도나 0도에 육박할 정도로 춥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 감기 안 걸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국 내로남불 논란이 강하게 일었던 국토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지만 국민들에게 한 말과 뒤로 하는 행동이 달랐다라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그러자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준석 대표가 마이바흐 타는 사람들이 경차 탄 사람한테 뭐라고 그런다 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결국 이 논란의 국토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결국은 차관 직보다 분당 집을 택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상당수가 고가 수십억 대의 집을 보유하거나 여러 채의 다주택자인 걸로 드러나면서 국민들 분노가 큽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합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떠보기. 중앙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떠보기, 이거 어떤 뉴스일까요? 함께 보시죠. 판문점 시즌2 트럼프의 떠보기.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김정은이 들으면 참 좋아할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무언가 한국 왔을 때 북한 김정은도 만나는 그 모양새, 그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에겐 필요해 보인 듯합니다. 김정은이 과연 판문점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궁금해지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하지만 이 떠보기를 보면 떠보기를 바라보는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긴장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현재까지 개발한 핵무기를 인정해주는 동결선에서 제재를 해제한다고 결정까지 해버리면 결국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불평등.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함께 보시죠. 소득보다 집값이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키웠다. 그렇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집값의 폭등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불균형의 문제로 보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집값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불평등에 국민들의 걱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계속 부동산 시장만 잡으려 합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보조금입니다. 조선일보 경제면 3면입니다. 10% 할인 오늘이 상품권 위고비 보조금으로 전락했다. 이걸로 위고비를 맞을 수 있군요. 그러자 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위고비 성지로 통하는 한 지역 약국에 온누리 상품권이 몰리고 있다라는 르포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저걸로 다 위고비만 맞겠냐마는 그래도 원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수준급. 서울신문 2면입니다. 소장 쓰고 상담도 척척. AI 변호사가 1년에서 3년 차 초임 변호사들의 실력에 맞먹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년에서 3년 차 초임 변호사가 사실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부쩍 추워진 오늘 아침입니다. 봄, 여름, 겨울이 된 느낌인데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법전 들고 나온 정법전 정익진 변호사님,
그리고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안방마님, 민주당의 김유정 의원님, 그리고 법률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기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첫 번째 뉴스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뉴스입니다. 함께 보시죠. 직보다 집택한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 결국은 이상한 해명을 하고 물러났어요. 사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오늘 출연하신 우리 김유정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토부 차관의 사과를 보고 사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돌직구들도 나왔었는데 결국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내가 실거주를 위해 샀다라는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이상한 해명을 내놨다는 지적이 사실은 여당 안에서도 나왔는데 결국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라는 국토부 차관이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었던 이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시장에서 논란인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 정책 책임자가 사퇴를 한 겁니다. 이것 또한 무책임하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사의 표명 하루 만에 이 대통령이 빠르게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유튜브 반란이 논란이 됐죠. 집 없는 사람들은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신 사과를 했고 유튜브에 나가서 사과를 했지만 아내가 실거주용으로 샀다라는 이상한 해명을 해서 물의를 빚었죠. 결국 24일 밤에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의를 표명했고 그제 오후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빨리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민심 위반, 거기에 국토부 차관의 발언이 불을 끼얹었다, 기름을 끼얹었다라는 논란으로 번지자 재빠르게 사표까지 수리한 걸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논란의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뭐 그 혜택은 당연히 이제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살라고 그런다. 스트레스 받지 마라. 나중에 살아.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작년에 다주택을 샀습니다. 그것도 이 정부가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부동산 정책이 갭 투자로 매매 금지를 묶어놨는데 자기는 갭 투자를 2번씩이나 활용해서 상급지에 수십억 아파트를 사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죠. 사과를 했는데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돌직구의 한 민주당 패널은 이 사과를 보고 사과하는 사람이 끝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건 처음 봤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실거주용이라는 겁니다. 이 차관은 그 집에 살지도 않습니다. 아내가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의를 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사표를 수리했어요. 이 국토부 차관이 계속 저 직에 있는 게 저 집이 아니라 그 직에 차관 직에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굉장히 빠른 대통령실 차원의 판단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거주다, 아내가 샀다, 뭐 다양한 논란을 빚었는데요. 뭐 국민의힘에서 또 논평도 냈습니다만 직보다는 집을 선택한 뭐 이런 결과 차관 아닌가 집보다는 싶습니다. 네. 분당 집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차관을 이제 계속 하려면 저 집을 파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네. 왜냐하면 실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갭 투자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갭 투자를 이제 하다 보니 아마 이 본인의 사과가 오히려 더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더 확산을 더 시켰죠. 그리고 부동산 이제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사실
서울의 민심이나 사실 수도권의 민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네. 그래서 그 이상경 차관의 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사과 유튜브를 보고 오히려 더 비판의 소리가 많았고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이제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고 뭐 대통령이 또 바로 이것을 제거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이제 그만큼 이 이상경 차관의 내로남불식의 이 갭 투자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또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한 명이 사퇴했다고 해서 이것이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드린 다른 질문이 분들이 지금 4분이 더 있잖아요. 네 분도 더 있고 이분들이 이번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한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국토부 차관 하나 물러간다고 해서 이분들이 만들었던 다른 분도 물론 계시거니와 정책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계속 유효한데 네. 한 명 물러났다라고 해서 국면이 수습이 되느냐라는 질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총체적 난국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갭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흑석동 쪽에 사시는데 또 집은 송파에 지금 그 재건축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굉장히 내로남불격의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갭 투자할 테니까 너희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지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경 차관 한 명이 사퇴했다고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분들인 주택을 좀 처분을 하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이런 그 고가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은 저는 처분하는 것이 맞다고 네네.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좀 국민들의 그 정서에 굉장히 한 명의 사태로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그러자 결국은 이 차관직보다는 분당 집을 택했다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나라보단 집이 더 급해 서민 걱정한다더니 강남집 사줘 배투기 막는다며 본인은 다주택 보유세 올려 서민집 뺏어도 내 집은 자녀에게 더 사면 되죠 인생을 외치지만 특권은 다 챙기죠 집보단 집보단 집 말로는 금지 손은 내입 집보단 집보단 집보다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 공직보다 중요한 건 서울 아파트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당시 이제 두 분이 논란이 됐었어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두 분이 이제 다주택자 플러스 이제 투기 논란에 있었는데 비서실장은 정치인 출신이셔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민정수석은 집을 안 팔고 민정수석 직을 팔았어요. 직을 던졌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집을 팔았던 비서실장은 팔았던 집이 엄청 올라서 손해를 받고 직을 내던졌던 민정수석은 집을 택했는데 그 집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 장면이 보여주는 게 과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이 왜 손해를 보느냐라는 논란이 일었는데 자, 이번 경우도 우리 김유정 의원님께서는 저희 돌직구쇼에 나오셔서 국토부 차관에게 아내가 실거주를 위해 샀다? 그럼 자기는 아내랑 안 사냐? 라며 굉장히 비판하셨잖아요. 네. 물러섰는데도 결국은 직보다는 집을 택했다. 이런 비판 또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불가피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 실언을 하고 나서 한 사나흘 만에 이제 국토부 유튜브를 통해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의 내용과 형식 또한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비판의 불씨를 남겼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사의 표명을 하고 대통령이 곧바로 제가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사퇴라고 봅니다. 네네. 또 그만큼 들끓는 민심에 대해서
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말 실수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그렇게 했을 때 사과 드리는 그 방법도 거두절미 깔끔한 사과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그런 점에서는 복귀양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고 나서 국감장에서 수습하고 사과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저는 굉장히 쿨하고 예. 빨리 신속하게 잘 사과드렸다고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다. 실수는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나머지 뭐 여러 그 정책 위반자들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까라고 국민들이 아마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여야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게 한 방에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쉬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초강수 이 대책도 사실은 워낙 급등을 하니까 일단 좀 투기 수요 잡고 수요를 좀 억제하자라는 차원인 것이지 집값을 이걸로 완전히 잡겠습니다. 이렇게는 누구도 혼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대책도 중요한 것이고 한데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정책 결정자들의 말 한마디가 어떤 시장을 교란시키고 시장에 어떤 불안한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말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뭐 당에서도 그렇고 일단 설화를 조심해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대책 자체가 정책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 주요 공직자들의 설화까지 거기에 플러스 되면 정말 이거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어려진다. 예,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네네. 되고 자신 없으면 정말 인터뷰도 하지 말고 유튜브도 나가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 인터뷰 금지, 유튜브 금지 또 한 번 말씀하셨어요. 네. 갭 투자 국토부 차관이 물러났지만 이번 금융 규제 대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자입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 채를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뜻은 파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말해서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야당에선 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이 분노한 것은 차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불공정한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이런 인사를 정책의 얼굴로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책임입니다. 그 주변엔 내로남불 부동산 3인반이 버젓이 그대로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정책은 국민에게는 족쇄가 되고 자신들에게는 특권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호 부동산 대책을 전면 취소하고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여당이 야당의 장동혁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실까지 가세를 해서 논란입니다. 민주당 부동산 6채 부동산 싹쓸이 특별위원장이냐라며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고요. 6채 모두 실거주용 머리발 따로 사냐라며 대통령실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체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 6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 것을 합하더라도 8억 5천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그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토지까지 모두 다 김병기 원내대표님 장미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분당 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등기 비용, 세금까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제 제안에 답을 주십시오. 논란의 본질은 다주택자냐, 강남에 집을 사냐 이거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 죄악도 아닌데 논란의 핵심은 자기들은 다 갭 투자와 대출 풀로 땡기면서 그리고 이 재건축 딱지까지 사면서 강남의 알짜배기 부동산을 투자했으면서 이런 대책을 집행하고 설계하면서 국민들의 실거주까지 막았다는 게 논란의 본질인데 이런 정책을 결정하지도 않은 야당 대표에게 집을 4채 갖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가한 겁니다. 거기에 대통령실까지 가세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지목받은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 있는 집이라곤 이 구로에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한 채였고 나머지는 시골에 있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반격한 겁니다. 내 채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그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한 채와 바꾸자라고 말입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실거주하고 있고 고양시 시골 노모주택을 상속받았는데 보령의 아파트 지역구가 한 채 있고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다 합해도 6억 6천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땅까지 다 세금도 내가 낼 테니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 서울 잠실 아파트 40억짜리 아파트 바꾸자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자, 정육주 변호사님, 여당과 대통령실이 번지수를 잘못 골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바꾸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같아도 바꾸겠습니까? 아까도 바꾸죠. 안 바꾸죠. 왜 바꿉니까? 제가 왜 손해를 보겠습니까?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라고 해도 저거는 일소에 붙일 것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 공보 사이트 들어가서 장동혁 대표의 재산 목록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집이 무려 6채예요. 그런데 그 6채 중에 3채는 상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장동혁 대표의 고향이 웅천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대천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런데 웅천에 집이 하나 있고 거기에 90세가 넘은 노모가 살고 계신데 그 집은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이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진주하고 안양에 집이 2채가 더 있던데 이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장동혁 대표의 장인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상속을 받은 것 같은데 일단 다 시골 집이네요. 그런데 전체를 다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장인한테 상속받은 거는 아마 상속인들이 지분별로 하나는 10% 또 하나는 20%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산 집은 3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는 제가 그냥 추측인데 서울에 집을 먼저 한 채 사고요. 그런 다음에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대천에서 이제 출마했으니까 대천에 집을 또 한 채 사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당선됐으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다음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혁 그 대표가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집을 산 것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진짜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역으로 보면요. 여의도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한 오피스텔을 샀는데 그게 한 1억 7,5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제가 실거래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한 1억 6천, 7천 요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웅천 그 보령에 있는 그 대천에 있는 아파트는 뭐 한 30몇 평짜리 같은데 이거는 1억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남은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서 산 집이 어디에 있고 이게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서울에 있는 집이 34평의 현대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값이 나가겠는데라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정육주 변호사 뒷조사 다 해왔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구로동 현대 아파트예요. 그다음에 그 장동혁 대표가 이 구로동 현대 아파트를 신고는 4억 8천만 원도 했는데 작년에 올해 그 실거래가는 7억 3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복기왕 의원이 사과하시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서민주택이 15억은 돼야 서민주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7억 3천만 원이면 서민주택의 반밖에 안 되는 반서민주택이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게 사실은 제가 장동혁 대표 판사할 때부터 제가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뭐 고향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해가지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부장판사까지 하고 나온 다음에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한 2년 반 정도 그 변호사를 갖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예우 받을 수 있는 그런 변호사였는데 그런데 왜 서울에 집을 살 때 지금 보니까 저는 뭐 당연히 뭐 강남이나 서초나 뭐 이런 데 집 한 채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구로동에다가 집을 샀지? 그건 참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그런 표현을 갖다 썼지만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비난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민주당의 공격은 좀 관역을 잘못 맞췄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실까지 가세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마이바흐를 끌고 있는 사람이 무슨 경찰을 끌고 있는 사람을 욕한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때 마이바흐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부총리나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 같이 뭐 강남이나 이제 송파나 이런 데 그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마이바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제네시스 9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네시스 90 좋은 차예요. 그래도 마이바흐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네네. 그런데 그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구로동 아파트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정도면은 아반떼 정도 되지 않나? 아반떼. 그다음에 저기 대천에 있는 집은요. 그거는 다마스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마스. 그다음에 다마스 좋은 차예요. 없어서 못 사요. 여의도에 있는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위치도 좋고 뭐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뭐 오토바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네시스 90 끌고 다니는 사장님이 아 저기 그 아반떼나 그 정도 타고 다니는 그 사람 보고 아 당신이 왜 이렇게 차가 많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저는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그 비판은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실거래가를 조사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 갖고 있는 실거래가, 그러니까 신고한가 말고요. 신거래가 한번 보시죠. 실거래가를 다 해도 한 12억 6천이다라는 거니까 6채가 12억 6천이면 장동혁 대표 얘기했던 것처럼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뭐 30억, 40억 이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은 맞군요. 조기현 변호사님, 왜 장동혁 대표를 타깃으로 찝었을까가 좀 의아한데 왜냐면 야당의 강남 아파트에서 갖고 계신 의원들도 많을 텐데 당장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집행의 총책임자인 금융감독원장, 금감원장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강남 아파트 2채, 서울의 상가 2채,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 400억, 다주택 논란되니까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안 팔고 아들에게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비교가 될 텐데 왜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서울 강남에 집도 없는 장동혁 대표를 꼽았을까요? 국민의힘이 이번 정책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논리가 실제 집 없는 서민하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았다, 사다리 걷어찼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는 뭐냐면 실거주하고자 하는 서울 시민 중에 집 없는 사람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집 살 기회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의 일부 규제, 그러니까 1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LTV라든가 총액 대출 규제가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회가 완전히 차단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서민들의 그 집살 기회가 차단된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상경 차관 등의 어떤 정부 고위 관료 김병기 원내대표의 집 소유 문제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중에 이 부동산 급등기의 규제책을 쓰는 정부 비판받을 수 있고요. 불안하죠. 그래서 그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일단 6채 주택 소유 자체가 지금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논리, 그게 장동혁 대표 개인의 그 금액에 합하니까 뭐 7억이니 8억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채, 5채 뭐 이렇게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는 서민의 꿈을 빼앗았다 이렇게 주장하기엔 장동혁 대표로 상징되는 국민의힘 전체가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물론 그 정책을 시행한 정부가 책임져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정책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 차례 경험이 있었죠. 그런데 그 정책이 지금 출범한 지 4개월 반 된 이재명 정부의 오롯이 다 책임 있느냐,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비판하면서 지금 그 비판을 이재명 정부로 바로 연결시키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윤석열 정부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윤석열 정부는 사실 부동산 대책이랄 게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급등을 했고요. 그 뒤에는 국제적인 이 금리 상승 기조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내내 LTV 완화, 실거주 요건 완화, 대출 규제 완화 책 다 계속 쓴 거 아닙니까? 건축 경기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가격 상승의 여력을 만들었고 그 효과가 2025년 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2월부터 계속 상승 국면에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게 오세훈 시장의 토허제 일부 강남 지역 완화였습니다. 그 뒤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고 그 사이에 출마한 이재명 정부가 이거 1차적으로 안정화시킬 필요성 때문에 627 대출 규제 안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럼 그걸 방치합니까? 그 시점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의 공급 대책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그 성과가 있었으면 그 공급 효과 때문에 이렇게 상승 기조가 안 나타났겠죠. 대출 규제를 통해서 1차적 규제하고 97 공급 대책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불안 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에
소강경 이 규제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연결시켜서 보면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경기 위축되니까 모든 규제 완화시키고 대출 규제 완화하고 실거주 요건 완화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킨 효과, 그 이익은 다 누구에게 귀속됐습니까? 물론 민주당에 집 가지신 분들도 집값 올랐으니까 당신도 할 말 없다라고 비판 수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수익을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 어디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이 장동혁 대표의 주택들은 비교적 뭐 가격이 높지는 않지만 네. 다주택자, 고가주택, 강남 3구 고가주택 보유 가장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종부세 가장 많이 낼 만큼 고가주택 많이 갖고 계시고요. 부동산 총액 재산 비율이 1위부터 10위 중에 7분이 국민의힘에 계십니다. 이 정책 효과는 누구의 이익으로 귀속되느냐를 먼저 보고 비판해야 맞다는 겁니다. 근데 정책은 국민의힘이 한 건 아니니까 그 비판은 좀 본질과 벗겨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번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지가 누구의 이익으로 귀속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책이라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11호 대책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내놨던 논평, 보도자료 23건 중에 어제까지 통계해 보면 대책과 관련되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 촉진. 이건 이번 정책에도 포함된 거고요. 계속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맹목적으로 이 정책을 비판을 해서 실제 정책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대시키는 비판만 하고 있으니 실제 대책을 통해서 서민과 청년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러기에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얘기도 없이 민주당만 대해서만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니 그러면 이 정책의 신뢰를 흔들어서 시장이 다시 불안정이 심화되고 주택 불안정이 계속 가속화돼서 대출받아 집 사는 구조를 계속 만들면 그 이익은 자기들에게 가장 많이 귀속되는 이 상황인 거를 왜 숨기고 내로남불이나 비판을 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자 이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보시죠. 굉장히 표현이 재밌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3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제3자 맞죠? 이준석 대표. 민주당 장동혁 대표 비판은 뜬금포.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명품차죠.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다. 굉장히 핵심을 좀 찔렀다라고 보는데 전지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뭐 국토부 차관 사퇴했지만 현 정부의 이 부동산 규제 집행을 총괄하는 계속 말씀드리면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이 집이 4채예요. 강남에 2채, 그다음에 서울에 상가가 2채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 부동산 규제의 집행을 총괄하는 금감원장 아닙니까? 관리 집행에 책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주택자에다가 이 문재인 정부 주택 상승기에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떨어진다. 네. 집 사지 마라. 다주택자 집 팔아라. 라는데 그 말 안 듣고 강남 집을 한 분 더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논란이 되자 송구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팔지는 않겠다. 자녀에게 물려주겠다. 그래서 시장에서 나온 반응이 부동산 규제 집행의 총괄 책임자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사실 비난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의 대부분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 때는 집값이 오른다. 지금 이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올랐고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엄청 올랐죠. 그러고 이제 또 뭐 국민의힘 쪽의 대통령이 될 때는 좀 집값이 떨어진다. 약간 이런 지금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는 다들 앞에 2번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값이 오를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 내지는 또 집을 준비하려는 분들은 좀 조급해지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실제로 폭등도 했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6.27 대책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몇 달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다수의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공급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어떤 퇴로를 좀 열어놓은 다음에 막아야지. 그냥 막아버리면 사람이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급을 충분히 정부에서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규제 대책을 냈으면 이렇게 민심이 그렇게 들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급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언제 될지는 한 몇 년 걸려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니 이게 이제 그런데 이 수도권 아파트의 상당 부분을 지금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정책 실무선에 있는 분들은 다 갭 투자를 했든지 아니면 그 전에 어떠한 사놨든지 해서 다 지금 고가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조기현 그 부위원장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정부 여당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어떤 정책 수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연한 말씀이시죠. 야당이 정치를 못하죠. 국민의힘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능력을 주시면 저희가 당장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고 또 정부 여당 그 중요 책임자들의 이러한 정말 네. 모순되지 않은 이러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한 면에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말이 굉장히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장동혁 대표는 보니까 똘똘한 한 채를 샀어야지 왜. 아니, 네 채를 사서. 많이 사긴 네. 했는데 물려받기도 네. 하고 했는데 재테크를 좀 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거기에 산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똘똘한 한 채를 지금이라도 사라 이렇게 조언을 좀 못 사죠. 해주고 싶습니다. 못 아니, 사죠. 그리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죠. 놀랐던 게 지금 구로 아파트 33평이 지금 6억, 7억 정도 하는 이 정도의 아파트인데 이번에 지금 그 부동산 규제에 네. 지금 묶여 있잖아요. 구로도 묻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국민들도 굉장히 정말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그 규제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네. 풀어줄 수 있는 데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채를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장이 불과 몇 년 전 참여연대에 가서 강의를 할 때는 헌법에 다주택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넣고 싶다라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발언하고 딱 2년 만에 본인은 다주택자가 되는 장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꼈다라는 지적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감원장의 4채, 장동혁 대표의 6채, 김병기 원내대표의 재개발 보유, 그리고 사퇴한 국토부 차관의 갭 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궁금합니다. 그러자 공직자 부동산 추적 사이트까지 등장했습니다. 나는 되고 너희는 안 된다라는 식의 이 논란 때문에 이 분노한 이 시민들이 추적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는 보도예요. 고위층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현황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신고 자산 현황 지도와 함께 제공을 하면 6,995명의 자료를 보유했고요. 지역별, 인물별로 검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누구를 검색하면 예금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어디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어디에 부동산을 갖고 있고. 김종현 의원님, 네. 강남에 집 안 사시고 뭐 하셨습니까? 대통령실에도 계셨고 의원도 하셨는데.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 누구 아내는 갭 끼고 실거주용으로 투자도 하는데 김정은 의원님 뭐 하셨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저는 뭐 했을까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냥 저는 계속 이 마포에서만 살아가지고 살던 지역구만 계속 살고. 네, 거기 그냥 계속 살고 있어서 그냥 편하고 좋거든요. 네. 그 옛날부터.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저런 추적 사이트가 나왔다고 하니까 특히 주요 정책 결정권자 네네.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의원 포함해서 얼마나 불신받고 있나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착잡합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정책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희화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것도 좀 슬픈 현실인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 관련해서는 이 정부 대책을 계속 비판하면서 부동산 TF 위원장을 직접 대표가 맡겠다고 하니까 네네. 맡아서 막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래 그럼 장동혁 대표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그런 상황이어서 이준석 대표가 뭐 4대 경차 뭐 용달 오토바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반문하고 싶은 건 있어요. 그럼 오토바이 100대 가져도 됩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지역에 아주 그런 저가의
그 아파트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이 5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 지방에는 막 100채, 200채 가져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라도 조금 본인의 어떤 발언에 책임은 좀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로가 엎어지면 코달 때 있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오피스텔을 구입했다라는 것도 조금 이거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정권이 맡아도 그러면서 야당은 그러면 대책은 뭡니까? 왜 우리한테 대책을 물어 이러거든요, 야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 정권을 떠나서 모두의 책임을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의논해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의논하자. 누가 나쁘냐, 네가 더 나빠, 누가 더 위선자냐 지금 이렇게 공방하고 있을 시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네. 정부도 열심히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정청래 대표가 그러자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니까 돌출 발언에 자제해달라라고 이례적인 당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만큼 당에서는 반발짝 뒤에서 좀 로키로 필요한 법안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것을 뒷받침하는 게 당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세심하고 따뜻하게 보살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건에 한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반발짝 뒤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정부보다 반발짝 뒤에 가자. 그 장면 좀 흥미롭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사람들 핫피플 3인방을 선정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 핫피플의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 누굴까요? 실루엣의 정체는 누구시죠? 조원철 법제처장입니다. 법제처장이 대통령 재판받고 있는 건 모두 무죄다라고 법제처장 공직자인데 대통령의 이 재판 혐의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옹호해서 논란입니다. 들어보시죠.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12개 혐의 있는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물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혐의는 다 무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다시 한번 보시죠. 범죄 저질렀으니까 동의 안 한다. 모두 무죄다. 무고한 대통령을 검찰권 남용으로 기소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법제처장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시죠? 뭐 굉장히 가깝죠. 왜 굉장히 가깝냐면 연수원 동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런저런 많은 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게 대장동 재판이었는데 거기에 변호인을 또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느냐. 아, 대법원 위에 법제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다른 사건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요. 파기환송이란 말이에요. 옆에 전주혜 의원님 뭐 부장판사까지 판사 뭐 20년 넘게 하셨지만 파기환송됐다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줬다는 이야기거든요. 형식적으로 그거 따라가지고 이제 최종 결론만 내면 된다 이 이야기인 거고 공직선거법은 명백하게 대법원에 의해서 유죄가 실질적으로 확정된 그런 사건이라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법제처장이 대법원에서 그렇게까지 결론이 나왔는데 아니 다른 사건은 모르겠어요. 뭐 대장동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무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제가 그래가지고 조원철 그 법제처장 뭐 하셨던 분인가 찾아봤더니 네네. 다른 분도 아니고 판사하셨던 분이에요. 판사도 그냥 보통 판사하신 게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도 하시고요. 고양지원장까지 하시고요. 그러니까 법원장 직전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중견법관일 때는 뭘 하셨었냐면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 전주혜 의원님 대법원 재판연구관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저 같은 변호사들보다도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까지 하셨으면 그 무게를 훨씬 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런 분을 자신의 변호인을 저런 법제처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앉힌 인사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아,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에요? 대통령 그 사건을 갖다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대장동 변호인을 법제처장으로 인사한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명백한 대통령의 인사권 실패다. 전 그 생각 들고요. 그냥 더 누가 되기 전에 조원철 처장은 물러나시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 듭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까지 띄웠다라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연임이요? 한 번 더 하는 거요? 곽규택 돌직구쇼 멤버 곽규택 의원이 4년 연임제 개헌안 내더라도 이 대통령 연임할 수 없는 건 아니냐. 헌법에 의하면 그렇다라고 애매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곽규택 의원이 법제처장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다라며 묘한 이야기를 해서 대통령 연임 띄우는 발언 아니냐라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장동혁 대표가 무조건 대통령 띄우는 법제처장은 그 자리 물러나서 대통령 변호사라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재판은 중지되어 있고 아직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 충돌의 전형입니다.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헌법에 의하면 연임할 수 없지만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는 궤변을 들어놓았습니다. 결국 개딸이 정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십시오. 그분은 법제처장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시고 대통령 곁에 가서 변호사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강하게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부적절했다, 법제처장으로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에게 변호인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측 잘 수행하게 할 참모들과 전문가들이 뭐 든든하게 정책 보조해야 되고요. 잘 보좌해야 되죠. 조원철 법제처장이 아마 국회에 처음 나와서 답변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도에 좀 그대로 말려들어 너무 저렇게 꼬박꼬박 대꾸하다 보니까 약간 과한 발언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 이제 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사건 관련 변호인들이 공직에 많이 갔다는 걸 큐레이마하려고 했고 법제처장 이 국감에서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았으면 원론적인 답변을 하셨으면 될 일이죠. 뭐 사건 관련해서도 무죄 추정의 헌법상 원칙 정도 얘기하시면 되고 법제처장으로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볼지 이런 부분을 잘 얘기하셨으면 될 일인데 우리 조규현 변호사님이 법제처장이었으면 이런 논란 없었을 텐데. 이제 그런 문제까지를 하나하나 이제 대답하다 보니까 네네. 일단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이제 좀 제지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게 자꾸 대비되는 게 이완규 법제처장 문제입니다. 아마 법제처장 초기부터 실제 헌법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최민희 당시 방송통신위원과 관련 법률 해석을 그냥 안 합니다. 사퇴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 정권을 위해서 법제처가 운영된 사례를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원철 법제처장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직무 수행으로서 평가받아야 되고 법제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이제 이 정권 출범한 지 4개월 반 됐고요. 조원철 법제처장 임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과거 변호인 했다는 이유만으로 뭘 저렇게 비판할 일은 아니죠.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처럼 정권을 위해서 법제처를 운영하면 그때 비판하십시오. 그리고 사퇴 요구를 하더라도 그때 하시면 될 일이지 그냥 과거에 그런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조현님, 진짜 국민 투표에 붙여서 연임이 한 0.1%라도 많이 나오면 대통령 연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헌법에는 있잖아요. 대통령 연임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제처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럴 때 법령 해석을 하는 부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그럼 해당하는지 안 10년을 하는지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법령을 검토를 해달라고 법제처에 보내요. 그럼 법제처에서 이것은 국민투표에 붙여서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회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예를 들어 보면 국민 투표 결과 50.5% 대 49.5%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된다 지금 그런 식으로 10년, 법령 해석을 10년이든 8년이든 연임을? 예, 굉장히 그 이건 고무줄 아니죠. 잣대로 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뭐 연임 만들기를 빌드업하는 뭐 듯한 지금 발언을 해서 법제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험해 보이거든요. 현 헌법으로 안 되니까 국민이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 이게 헌법 정신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제처가 그런 일을 하는 곳인데 그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법정인 것처럼 착각을 한 것처럼 국민이 결단하면 연임이 전부 된다? 뭐 무죄다. 재판 중인 사건이어도 전부 무죄다고 얘기하고 개헌 그 연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좀 사퇴하라.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에서 너무 지금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상당히 그 위험한 발언이고 이 분이 법제처로 있는 것이 법제처가 오히려 더 정치적 도구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개혁신당 그에서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이분이 대장동 그 변호인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로펌이냐 대한민국이. 왜냐하면 지금 지금 법제처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찬진 금방원장도 또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의 기조실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도 변호인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을 보면 또 변호인 출신의 뭐 박균택, 김동아 그리고 또 이건택 의원 이분들이 다 변호인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대통령실에 봐도 여러 분이 있죠. 그 이태영 변호사랄지 몇 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본인의 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요직에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이 지금 이게 정당한 인사냐 결국은 보훈성의 인사다. 변호인들이 지금 약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판을 받는 분이 정작 나와서 변호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연임 만들기에 빌드업하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도 또 법제처가 나오는 이러한 그 위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저도 조은철 그 법제처장은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연임 발언은 좀 해명을 국민들 앞에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오해의 여지가 많아 보이는 발언이에요. 헌법상은 안 되지만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개헌의 경우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겠죠. 가로 열고. 개헌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개헌할 때 이번 대통령은 연임 불가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개헌할 때 그 조항까지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면 해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현 정부는 실제 연임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법제처장 때때로? 개헌부터 갈 길이 먼데. 개헌부터 갈 길이 먼데. 예, 그건 좀 너무 나간 이야기인 것 같고요. 네네. 저건 이제 법제처장의 사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다. 예. 연임 반대. 예, 개헌할 때 당의 대통령은 연임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법제처장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적 의견을 또 뭐 본인 가슴 한가운데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법제처장이라는 그 직에 걸맞는 답변을 국감에서 내놓는 것이 저는 그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을 위해서도 저는 그 도움이 되는 일이고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제처장의 저 발언이 한편 듣기에 지지자들을 속 시원하게 말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네네. 그거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차원에서는 그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런 발언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저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답변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돌직구입니다. 김유정 의원의 돌직구였습니다. 법제처장이 이성윤 의원과의 이 답변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번에 근무하실 동안 이렇게 35일 만에 파기환송한 사례를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인공 만나보시죠. 두 번째 주인공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에이펙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죠. 김정은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모레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을 하죠. 방한을 합니다. 한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고요. 30일에는 이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데 30일 오후에 일정이 지금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한 김정은과의 만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ir, while in South Korea, do you have any plans to meet with Kim Jong-un at the DMZ? Well, I would if he would contact. I mean, I was the last time I met you, and I put it out over the internet that I'm coming to South Korea. If he'd like to meet, I'm open to it. Yeah, I'd do it. I mean, if you want to put out the word, I'm open to it. You know, they don't have a lot of telephone service. They have a lot of nuclear weapons, but not a lot of telephone service. So I'm open to it. I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him, and he probably knows I'm coming, right? You want to put out the word, I'm open to it. 한국에 오는 김에 북한 김정은도 만나겠다라는 굉장한 강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 생각한다. 김정은이 들으면 정말 혹할 얘기들을 잔뜩 쏟아냈습니다. 핵 보유국이다. 핵무기 많이 보유하고 있다. 팩트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세계가 이 공식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정상이 저런 발언을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나오느냐 이게 지금 관건일 텐데 정익주 변호사님. 네네. 지금 조금 전에 뜬 기사를 보면 이 김정은의 이제 대미 외교 책사이자 북한의 외무상을 맡고 있는 최선희를 김정은이 러시아로 지금 보냈어요. 내일 모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핵 많이 갖고 있다. 만나자라는 러브콜은 지금 공개적으로 나왔고 편지는 왔는데 김정은이 여기 답장을 쓰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그 답장을 들고 대신 가는 최선희를 러시아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무상 없이 김정은이 가서 만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이 나올까요? 글쎄요. 일단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차 3차? 거기에다가 그 김정은과 트럼프는 이미 구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1차 임기할 때 그때 뭐 하노이에서도 만나고 여러 번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까지 온 김에 DMZ까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슷한 모습으로 만나는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깜짝 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올해는 이제 물 건너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벨상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김정은 입장에서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최고 권력자가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막후에 실무자들 사이에 어떤 뭔가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몇 년 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 또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뭐 미국이든 북한이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모습이라도 그 변신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자,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자, 김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 내용 논란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민중기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팀장 한문혁 부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함께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과 술자리를 한 사진을 제보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함께 보시죠.
사진 없습니까? 사진은 준비가 되지 않았군요. 자, 해명도 한번 보시죠. 한문혁 부장검사는 의사인 지인과 저녁 자리,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 관련자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후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결국은 엄청 업무에서 배제시켰는데 여러 차례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 크고 작은 논란이 있어요. 일단은 뭐 민중기 특검 본인의 어떤 이 주가 조작, 주식 종목 투자 의혹, 그렇죠? 그다음에 이 민중기 특검의 수사 강압 논란, 거기에 수사팀장, 부장검사가 당사자 중 한 명과 술자리를 했다라는 사진까지 지금 제보가 돼서 업무에 배제했다. 해명은 지금 나와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근데 판사고 검사고 술자리 플러스 사진 찍기가 뭐 기본값입니까? 지기현 판사도 술자리에 사진 나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 이 하문혁 검사도 지인하고 저녁 자리 갔다가 모르는 분이 합석을 했고 그다음에 지인의 집까지 가서 2차로 술을 더 마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2021년 7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통성명도 안 하고 명함도 주고받지 않고 연락처도 모르는데 그 사람이랑 뭐하러 사진까지 찍고 술자리 함께 합니까? 아니 그 지규현 판사 때 제기했던 공세대로라면 네. 업무만 배제하는 민주기 특검이 그 조치는 좀 부족한 조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2021년 7월 당시에 술자리 할 때는 몰랐다 쳐요. 네. 그런 얘기들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그해 바로 7월에 이제 술자리 하고 9월에 입건되고 10월에 구속이 됐는데 특검에 가면서는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이 합류하면서는 이종호 씨가 누군지도 다 알았을 거고 그럼 본인이 사양을 하든지 이 도이치 수사팀장 격으로 지금 특검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사양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되는 그러면 이 상황이 좀 뭔가 찝찝하고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네네. 본인이 일단 당시 초기에 특검팀에 합류 안 했던 게 저는 맞았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이 자꾸만 특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이게 자꾸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래서 이 주가 조작 관련한 것은 이제 거의 그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업무 배제하고 지금 대검에서 감찰 곧바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한문혁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아까 해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 저 사람인지 몰랐다. 한문혁 부장검사 입장에서는 아니 나는 사진 찍힌 걸로 업무 배제됐는데 우리 민중기 특검은 동기동창 주가 조작범과 동기동창 사이에서 수천 명이 피를 보고 자신만 1억 얼마의 수익을 냈는데 감찰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명 한마디로 넘어가는데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제 지금 그 한문혁 부장검사의 그런 이제 이런 이제 배제는 저는 뭐 이거는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은 민중기 특검은 뭐지 이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지금 지난주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 네오스 그 세미테크라는 그 문제에 있는 그 비상장 주식을 샀다가 그거를 또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남겼는데 판 시점이 거래 정지 아무튼 직전에 아무튼 팔았다. 지금 이게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기대했던 것은 팔았던 시점 그리고 본인이 뭐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팔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권유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까지 밝혀야 되는데 어떤 그런 아무런 그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내가 문제가 없었다 파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네네. 하는 것은 지금 꼬리 자르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그 저는 주가 조작범 민중기 동창과의 어떤 내부 거래 의혹에 대한 감찰이나 이런 것도 없죠? 그런 것도 없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게 감히 뭐 특검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하겠습니까? 야당 인사가 했으면은 아마 초광속도로 했겠죠. 이런 면에서도 내로남불뿐만 아니라 진짜 유권 무죄, 무권 유죄. 그러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
이런 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이런 제보들이 계속 김건희 특검 쪽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취재 결과도 있습니다만 민주기 특검 그 2010년 네오세미테크 사건도 그렇고 다 과거 사건 아닙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어쨌든 뭐 둘 다 적절하지 않나 보이는 어떤 부분이 있고 이제 민주기 특검 그분에 해명을 했고 한문혁 부장도 뭐 모른다고 해명을 했지만 이제 사건 관계인하고 만났다는 사실 그때 6월 전부터 이미 2020년 6월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들이 먼저 앞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0월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가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복귀했으니 뭐 검찰 내부에서 감찰 내지 사안 조사를 통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는 민주기 특검 이 주가 문제도 그렇고 그 문제도 사실은 보면 네오세미테크 주식이 수사 대상인 사건도 아니었죠. 김건희 여사가 나는 주식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그 즈음 이 네오세미테크 주식과 관련된 이 통화 내역이 있는 게 확인이 되면서 그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건에 들어왔던 거라고 보면 뭐 민주기 특검이 그걸 그냥 무조건 본인의 문제니까 덮고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른 특검에 비해서 최근에 민주기 특검 관련돼서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특검을 흔들고 특검의 수사를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이런 부분은 뭐 본인에 의해서 자초한 것이건 아니면 다른 상황에 의한 것이든 상황적 요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특검 수사의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의심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뭐 이런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수사 결과로서 뭐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하피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퇴폐사절, 부부 환영. 겉으로는 이렇게 정상적인 마사지 업체인 것처럼 광고를 버젓이 달아놓고 태국인 여성에게 출장 성매매를 시켜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태국 여성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배두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 아파트 복도. 여성 경찰관이 이웃인 척 현관문을 두드리고 형사들이 계단에 숨어 기다립니다. 여기 윗집인데요. 윗집에서 왔는데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이 뛰어내려가 집안에 있던 남성 2명을 체포합니다.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야. 태국 여성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 총책을 검거한 겁니다. 이들은 건전 마사지라고 광고해왔지만 단속된 태국인 여성 소지품에선 피임기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들을 성매수자들에게 실어나른 운전기사들도 붙잡혔습니다. 네, 성매매 알선 방조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일당은 태국 여성들에게 연 90%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성매매 수익은 25억 원. 검거된 30대 총책은 코로나 이후 돈을 벌려고 성매매를 주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알선책과 성매매 여성 등 34명을 검찰에 넘겼고 해외 도피 중인 다른 총책 등의 행방을 추적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배두원입니다. 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돌직구 강력반. 오늘도 돌직구 강력반장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사건입니다. 단서부터 보시죠. 자, 퇴폐사절, 부부 커플 환영이라고 버젓이 홍보까지 해놨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퇴폐 마사지였습니다. 마사지도 아니죠. 전국 출장 마사지 수상한 광고 알고 보니 인터넷 전단지 통해서 출장 마사지 광고를 냈고 저희는 성매매 업소가 아니다. 퇴폐문의 절대사절, 부부 고객, 커플 고객 환영 이래놓고 성매매를 했던 건데 4년간 25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말이죠. 반장님. 아니 광고에 퇴폐사절이라고 돼 있으면
퇴폐하고 싶은 사람들이 저기로 연락을 안 할 텐데 어떻게 수십억의 이런 불법 성매매 운영으로 돈을 법니까? 합법적인 형태의 뭐 타이 마사지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태국 마사지나 그런 형태는 있습니다. 네.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그럼요. 거기는 이제 전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 갖고 네. 그것을 위장해서 하는 저런 업소인 거죠. 이건 그냥 홍보용이 아니라 위장을 위한 알리바이고 그렇죠. 따로 이 성매매 광고는 음성적으로 따로 한다? 따로 하는 거고 저는 업소가 있는 거고 지금은 출장인 겁니다. 불법적인 출장.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여성들을 외국에서 데려오는 조직이 따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운전사를 해서 실제로 이 여성들을 그 성매수 남아의 집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또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단이나 마사지 업체는 정식으로 등록을 해놓고 그렇죠. 이건 그냥 위장이고 실제는 출장 성매매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죠. 아니 그러면 이 외국인 여성들은 성매매인지 알고서 여기에 가담을 한 겁니까? 아니면 모른 채 강제로 이런 걸 당한 겁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까? 애초에 이제 외국에서 연예인 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고리 대금을 해주고 거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캄보디아 중국 범죄 조직이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아주 이게 조직폭력범들이 술 장사 그리고 이런 성매매로 두 가지로 돈을 벌고 조직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총책 30대라고 하자면 저건 이제 국내 총책만 얘기하고 국외에서 데려오는 총책 따로 있고 세탁하는 총책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책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 대목 함께 보시죠. 고리 사체로 옥죄면서 외국인 여성들을 성매매로 강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연이율 90%로 수천만 원을 대출,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겁니다. 태국인 여성들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적발시에 성매매 개입하지 않았다라며 꼬리 자르기까지 했습니다. 악질이죠. 반장님, 저는요. 이런 사람들, 한국인을 상대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 범죄 조직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알잖아요. 발본세옥해서 강하게 처벌해야지. 우리는 정작 태국 여성들에게 이렇게 강제로 성매매 착취하고 돈 뜯어내는데 중국 범죄 조직만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발본세옥은 해야죠. 맞습니다. 유엔에서 보기에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에 벌어지는 일을 같은 인신매매 범주로 봅니다. 그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이건 근절해야 될 범죄 중에 하나인데 저게 이제 조직범죄랑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조직범죄, 사체범죄. 그러니까 사체를 쓰는 그 조직과 성매매하는 조직이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협조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조직에서 따로 이렇게 분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흔히 말하는 조폭이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조폭입니다. 조폭이 과거에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뭐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런데 지금은 저런 방식으로 저기 하나 더 붙으면 이제 사이버 도박이 3대 조폭이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죠.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랑 뭐가 달라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본세고 내고 서울청 풍속 쪽에서도 역점을 두고 지금 검거하려고 노력하고 사실 근데 되게 어려운 게 점조직으로 돼 있어 갖고 항상 이동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항상 그 도로 댕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그렇게 범죄 영업을 하는 거죠.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사건 보시죠. 두 번째 사건의 단서는 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동그라니 안에 뭘 들고 있네요. 예.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검은색 모자를 쓴 남성이 경찰 여러 명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흉기에 포장을 벗기더니 어우 경찰을 위협합니다. 반장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자 남성이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총성이 울립니다. 총까지 울려 퍼졌어요. 남성은 결국 체포돼 연행되며 긴박한 상황이 일단락됐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음주 상태로 길거리 배회하며 흉기를 꺼내는 등 난동. 경찰이 테이저건, 공포탄, 실탄까지 결국 발사했습니다. 제압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러시아 국적의 A씨였고요. 30대 남자, 난민 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반장님,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해서 비자로 들어온 사람인데
뭐 다른 어떤 일이 있었던 거지 술 먹고 이제 난동을 부린 건데 사실 굉장히 그 흉기가 굉장히 깁니다. 오, 그러네요. 휘두르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경찰을 향해서 휘두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엔 테이저건을 사용했는데 불발됐고 실탄을 직접 쏘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체포를 하게 됐는데 저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아니 실탄 써야죠. 이럴 때. 그렇죠. 근데 이제 테이저건을 쐈는데 안 맞고 그 다음에 실탄이 아니라 3발은 공포탄이.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칼을 들고 쫓아오면은 사실 경찰이 많이 다치죠. 다치죠. 그러니까 저럴 때는 좀 다른 어떤 규정이라든가. 아니 공포탄 3발은 규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경고를 하고.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를 경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 3발 쏘는 게 시간 꽤 걸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경고하고 공포탄 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하는 건 맞는데 순서 시간이 너무 깁니다. 30초 이상. 아니 흉기 들고 댐비던데. 그것도 저건 작은 흉기가 아니라 이만큼만 큰 장검 네. 비슷한 반 정도의 그런 형태인데 하여튼 저건 규정이 조금 손질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난민 비자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난민 비자. 예,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적인 형태의 난민을 일정 정도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범죄 소지가 있는 난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요. 그게 사실은 사실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시 돼야죠. 이런 행위를 있으면 우리가 난민으로 받아줄 수 없죠. 추방시켜야죠. 근데 이제 난민 비자와 국내에서 벌이는 범죄는 그 다음의 문제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의 정가가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박해 때문에 발생한 정가일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조금 다른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질렀으면 추방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판례가 아직 정확한 판례가 형성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저지른 사람을 추방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법원에서 일단 정지시킨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추방됐을 때 그 사람이 가서 위해당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그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금 판례가 아직 좀 그렇게 좀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때는 신중하게 심사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 한해서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우리가 그 난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강력반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 만나보시죠. 위험한 수배. 어린아이 같은데요? 또 어린아이를 수배했는데요,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이죠? A군은 초등학생이에요. 지난달 11일 무인 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했어요. 본인 이름, 상품명을 기재하고 800원 계좌 이체도 잘했어요. 기특한 초등학생. 그런데 무인 점포 업주가 이 초등학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한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CCTV 속 A군의 사진 2장을 일주일 동안 가게에 부착해 놨습니다. 지나다니는 동네인데 도둑 누명을 쓰게 된 겁니다. 결국 엄마는 분노했죠. A군이 가게를 다시 갔다가 본인 사진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점주에 항의를 했습니다. 무인점포 업주, CCTV 보니 결제 장면 없고 금방 나가서 계산 안 한 줄 알았다. A군 어머니는 업주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건 뭐 고소 받아도 할 말이 없겠네요. 아무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앞뒤 선을 봐서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저 초등학생은 결제를 하고 정상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엉뚱하게 도둑이 됐고 저게 인터넷에 만약에 박제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오고 가는 친구들이나 동네에서는 누군지 다 아는데 전단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저 아이가 도둑이 된 거죠. 예. 그 상처는 누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사실 근데 무인 점포에 대한 절도는 워낙 많긴 많습니다. 뭐 1년에 한 지금 10,000건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너무 나가게 어떤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9명의 도둑은 놓쳐도 1명의 그 억울한 피해자 만들면 안 돼요. 명언입니다. 이럴 경우는 사실은 좀 아쉬운데 이게 고소고발로 가기 전에 점주가 얼마든지 좀 성의 있는 사과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법적 조치까지네요. 조치까지 갔어요. 본인이 더 크게, 더 10배 크게 사과문을 앞에 붙이던가 그렇게 했어야죠. 아니면 여러 가지 그걸 몇 배를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그러니까 사실 좀 너무 흔히 말하는 너무나도 성급하고
경솔하고 네. 조치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배상훈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한국입니다. 왜 한국이 앉아서 세계 속으로 나왔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핫한 김밥으로 핫한 도시 김천이 주인공입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린 김천 김밥 축제에 김밥처럼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박! 인구 13만 김천에 방문객이 15만 명. 지난해 예상치 못한 인파가 몰려 올해는 김밥 물량을 10만 명분으로 넉넉히 준비했다는데 이것도 모자라요. 김천시가 언제부터 김밥이 유명했을까요? 23년 김천시는 MZ세대에게 김천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김밥이 떠오른다는 응답이 1위였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는 김밥 천국을 줄여서 김천이라고 부른 지 오래라는 거죠. 김천시는 이걸 적극 받아들여 김밥 축제를 시작했고 마침 미국에서 유행한 냉동 김밥이나 K-팝 데몬 헌터스의 김밥 장면과 맞물리면서 축제장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 것으로 김천시는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김천과 김밥은 딱히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온라인상에선 김밥 퀄리티가 너무 좋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낸 공무원 상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로 가보겠습니다. 앉아서 세계 속으로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루브르 박물관에서 단 7분 만에 왕실의 보석류 8점을 훔쳐 달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궤도 루팡과도 같았어요. 4인조 절도범 중 용의자 2명이 체포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 중 1명이 도주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심야에 긴급작전을 펼쳤고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파리 북쪽 외곽 센생드니에서 붙잡았습니다. 두 남성 모두 절도 전과가 있는 30대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나머지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수사 당국은 최대 96시간인 구금 시간 내에 용의자들을 조사해 공범들의 신원과 훔친 보석의 소재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라진 보석들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파리 경찰청장 출신인 로랑 누네즈 레무 장관은 이번 사건이 대규모 범죄 조직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불행히도 전리품은 종종 해외로 밀반출된다. 이번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앉아서 세계 속으로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이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